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2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별로 분위기가 좋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일단 좀 해드릴 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웹툰이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 재개, 키움증권의 박유영 연구님이시고요. BH랑 CS윈드 실적 나와서 보고서가 좀 나왔고, 좀 좋은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FST, LG전자, 필에너지. 필에너지는 지난주에 나온 건데 오늘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이제 PMT라는 기업을 제가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로 잘못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죠. 마이크로 컨텍솔은 이제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 마이크로 프렌즈죠, 프렌즈. 그래서 그건 좀 죄송하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 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분이 이메일도 보내주셨는데 그런 얘기 좀 적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면, 머리에 입력하면 10번을 읽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방송 들으면서도 사실 주식 투자 처음 하시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려워요. 당연히 이게 주식이라는 게 기업을 알아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게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공부 계속 꾸준히 할 수밖에 없고, 주식은 추측을 할 수가 없다. 당연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 저라고 알았겠습니까?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저도 사실 AI,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우리 함께 배우기 하면서 공부했지만 저라고 알았나요? 같이 공부하면서 자료 찾고 자료 만들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엄청 하면서 그러면서 저도 배우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시장 보고 공부하고 나서 또 기업을 보고 산업 보고서를 보고 이러면 훨씬 수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되겠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공부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기업에 대해서 분석도 할 줄 알고 산업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러기 전까지는 큰 돈을 태우지 마세요. 그게 좀 중요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한두 번 잘 돼가지고 우연히 큰 돈 태우다가 아마 많이도 공감하실 거예요. 엄청나게 손해보고. 근데 처음부터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을 때 너무 많이 태우지 마시고 적절하게 좀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시다가 모든 돈은 다 소중하잖아요. 잃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잃어도 되는 돈으로 주식 투자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잃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그건 당연하잖아요. 모든 돈이 다 소중한 거고. 근데 그 돈을 내가 함부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너무 많이 투입해서 까먹으면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처음에 안 들리지만 이게 또 방송 공부하시고 이러시다 보면 들립니다, 나중에. 그래서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은 해드리는데 그게 좀 한계는 있습니다. 또 시간도 제약적이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는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웹툰은 아시죠? 이제 만화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만화 요새 중고등학생분들은 많이들 보시죠. 근데 이제 웹툰, 네이버에 자회사 하나 있어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개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비슷한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 회사가 외원그룹인데 여기랑 좀 비슷한 시총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 근데 이 기업보다 네이버 웹툰이 밀릴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네이버 웹툰은 국내 1위고
웨인그룹은 2위 플랫폼이고 저기 중국에서 일본에서도 아직 의미 있는 플랫폼이 없고 미국에서 다운로드도 밀리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가 더 앞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실제 이제 상장 여부가 중요한데 미국에 만약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 웹툰은 테마로 형성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회사가 그나마 DNC 미디어인데 이 회사가 시총이 좋았을 때 4,500억. 지금 4천억이 안 되죠. 그래서 좀 작아요. 그래서 하나의 섹터로 보긴 좀 어려운데 섹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산업이죠.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처럼 웹툰을 그렇게 부르긴 어려운데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딱 하게 되면 상징성 있는 기업, 이 5조짜리가 상장하니까 섹터가 될 수 있죠. 그럼 돈들이 들어와요. 추정 자금들이. 그래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웹툰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가 요 기대감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그 기억나시죠? 그 AI 쪽에서 가족용 의료기기 기억하시죠? 가족용 피부미용 APL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상장을 하면서 한 시총 한 2조에서 한 3조 가까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제 덩치 큰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하나의 또 섹터가 형성됩니다. 가족용 의료기.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기업들, 뭐 동국제약이라든가 몇몇 기업들 있죠.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이에요. 네이버 웹툰의 상장이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아직까지 실적은 좋은 건 아닌데 거래액은 좀 줄었지만 매출은 늘고 있는 게 웹툰 만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화를 이용해서 영화 만들죠. 게임 만들죠. 그다음 티셔츠 만들죠. 실제 그런 게 많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는 거래액으로 안 잡히고 매출로 잡히는데 매출은 성장합니다.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은 그런 걸 잘하거든요. IP. 그래서 오늘 이제 와이랩이라는 회사가 네이버 웹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웹툰을 제공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가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다만 아직은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좀 주의하시고 올랐다가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웹툰 시장도 하나의 만약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을 땐 큰 뭔가 지표가 생기게 된다. 하나의 섹터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마 여름 중에 뭐 상장할 거란 얘기는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의 박유영 연구원님이 메모리 전공정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뭐 HBM이나 후공정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도 좀 봐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삼성전자가 가동률이 상승할 걸로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가동률이 높진 않죠. 예, 하반기에 평택 이제 네 번째죠. P4 공장 완공 후에 전공정 장비가 투자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연말 정도로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하이닉스도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일단 이제 하반기에 업황 회복 여부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런 거에 따라서 추가 투자 가능하지 않겠냐. 그리고 반면에 HBM 있죠. 이게 주력이죠. HBM은 이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높아진 기대치엔 좀 하이하지 않겠냐. 투자 규모는 그렇게 좀 약간 보수적으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 소재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 여기 관련된 기업들 뭐 많이 있죠. 뭐 어제도 말씀드린 PSK, 뭐 원익 IPS도 있을 거고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전공정 그 D램 쪽 관련된 이제 장비 회사들도 투자가 재개되고 그리고 소재 쪽은 어디입니까? 뭐 한솔케미칼, ENF 테크놀로지, 부품 회사 원익 QNC, 뭐 월덱스도 있을 거고 많이 있죠. 이런 이제 부품 회사라든가 뭐 그런 쪽까지 다 이제 통틀어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제 가동률이 좀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D램 전공정 장비,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평택 네 번째 공장, 미국의 테일러 공장 완공되고 내년에는 D램 낸드 파운드리 전공. 그러니까 낸드는 조금 늦어요. 지금 말하는 건 D램이고 그 낸드 쪽은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내년 결국 시간 문제죠. 파운드리까지 연결되는데 그럼 거기에 관련된 또 장비 회사가 테스라는 장비 회사 있죠. 예, 낸드랑 파운드리. 그건 아직은 좀 빠르긴 한데 시차적으로 이제 내년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엔 그쪽은 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안 간다고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반도체 장비에서도 못 오른 거나 소재주가 있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자기 차례는 한 번씩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2차 전지도 똑같아요. 작년에 양극재만 갔는데 지금 막 전액 날라다니죠. 전액 다음 뭐가 될 거냐. 이런 걸 찾아봐야죠. 뭐 원통형 배터리, 분리막, 뭐가 될지, 뭐 동박이 될 수도 있고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에 주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 건 뭘까? 이걸 계속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BH는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하이투자의 고유형.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미 이런 내용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실적 기대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부진한데 일단 4분기 안 좋았고요. 예, 외주 가공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이제 애플 아이패드에 OLED 들어가는데 그거 비용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초기 이제 처음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선 충전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했죠. LG전자에서. 요거는 괜찮대요. 3% 이상의 이익률 시현을 했고 수주 잔고도 인수 때보다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쯤에 이제 실적은 여전히 이쪽이 중요하죠. PCB. OLED에 들어가는 PCB. 애플 아이폰 판매도 좀 부진하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패드용도 이게 비용이 처음엔 들어가니까 좀 부정적이고 다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숫자로 또 잡히겠죠. 왜냐하면 애플 아이패드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양산을 하게 되고 수율이 잡히면서 실적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것들 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설비 투자한 거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PCB하고 애플 IT OLED PCB가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기판이에요. 기판이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전자 부품도 올려놓는 거예요. 뭐 반도체라든가 기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판 종류가 한 두 개 돼요. 뭐냐면 휘어지는 기판이 있고 안 휘어지는 게 있어요. 휘어지는 걸 FPCB 플렉서블이라고 그래요. 이 회사는 주로 플렉서블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폰에는 휘어지는 PCB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기 애플 아이패드 있죠. 큰 거 디스플레이 요거랑 자동차는 휘어지는 게 안 들어갑니다. 그냥 딱딱한 경성 PCB라고 그래요. 딱딱 그걸 뭐 HDI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증설을 했어요. 이제 그것들이 올해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엔 하반기 되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애플 AI 폰이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지만 6월에 애플이 개발자 회의를 하니까 그때 공개한다면 모멘텀을 좀 받겠죠. 그래서 어제 자화전자는 확실히 좋아요. 모멘텀을 좀 받고 있고 카메라 쪽에서 좋은데 같은 이제 애플 관련주인데 BH는 상당히 부진하죠. 근데 하반기를 본다면 지금 뭐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단 이제 언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계속 뭐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패드 OLED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쯤 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주가는 한번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CS 윈드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뜯어보면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요,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작년에 인수했던 회사 하나 있죠, 블라트라고. 요 회사가 이제 그 해상 플랜트에 들어가는 아마 여기 그 뭐죠? 예, 하부 구조물 그거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그거 이제 인수했는데 거기서 약간 일회성 이익이 났나 봐요. 일회성 요인으로 이제 2천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본업이 좀 부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업입니다. 윈드타워. 예, 여기 이렇게 구조물 있죠. 이렇게 세워놓는 풍력 날개 있고 요 두꺼운. 예, 요게 매출이 매우 부진했대요. 왜냐하면 미국 법인 이외의 법인에서 프로젝트가 다 연기됐어요. 고금리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건 결국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근데 저게 언제쯤 돌아올지 모르니까 좀 약간 답답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회사의 이익도 정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타워 부분 본업은 좀 적자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수주도 좀 부진했고 첨단 생산 세액 공제는 이제 예상처럼 한 124억 정도 인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도 실적은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실적은 좀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내년 실적은 비슷하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고객사들 있죠. 뭐 베스타스라든가 이렇게 풍력 그 이 터빈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풍력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에 이 CS 윈드가 이 타워를 납품을 해요. 근데 그 회사들의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같이 이제 하향 조정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를 좀 낮췄다. 결국 핵심이 뭐예요? 이걸 보면서 느낀 건 타워 부분 매출이 오르면 주가 올라갑니다. 저게 언제 나오냐? 이제 저걸 찾아내야 돼요. 계속 보고서나 업데이트하면서.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간 걸립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간 돌아오겠죠. 풍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풍력 설치는 여전히 적어요. 태양광에 비해서. 공급 과잉도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과거에도 트럼프 됐을 때도 풍력 설치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풍력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풍력 회사들 중에선 뭐 CS 윈드도 있고 CS 베어링 이제 대표적으로 해상 풍력은 SK 오션 플랜트 그 다음에 태웅 태웅은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좀 희소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다 부진하긴 하지만 일단 이제 저런 어떤 실적들을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나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좀 시간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연히 뭐 언제 좋아집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이 회사 주가 올라가는지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거는 타워 매출입니다.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좀 횡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FST는 저번에 함께 배우기 특별판에서 반도체 편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다. 근데 어쨌든 이제 비메모리 중심을 EUV라 그러죠. EUV는 뭐냐면 아주 가는 분. 제가 사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면 사실 여기서 EUV 설명하면 또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생략을 해야 되는데 함께 배우기 있죠. 반도체 편. 그거를 꼭 마스터를 좀 하세요.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매일 시장 함께 읽기도 하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공부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배우기 편에서 뭐 다른 건 안 하더라도 일단 반도체 편 있죠. 엄청 많잖아요. 반도체 제가 재생 목록 있잖아요. 함께 배우기 반도체 편은 일단 다 마스터를 좀 해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 보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들어와요 머릿속에.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이거 읽어봐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10번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설명을 일일이 해드리면 완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되신 분들은 그냥 귀에 들어오죠. EUV가 뭔지 알잖아요. 이 동그란 웨이퍼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EUV는 뭐냐면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선 그리죠. 이 선을 뭘로 그려요? 이 빗으로 쏴서 위에서 빛이 딱 레이저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이게 EUV는 굉장히 얇아요. 선이 레이저가. 그 다음에 DUV를 쓰거든요. 보통 DUV는 좀 두꺼워요. 굉장히 얇으니까 그럼 많이 그리겠죠. 칩이 많이 나오겠죠. 이걸 많이 그리니까 얇으니까 그 하나에서 만드는 칩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쓰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비싼 장비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 혼자만 만들어요. 근데 이걸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에 도입을 했다가 이번에 D램 같은 메모리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도입을 했고 레이어 이제 한 번 하는 건데 이제 점점 이 미세 공정이라 그러죠. 여기 요 선폭이 작으면 작을수록요 점점 이 EUV를 한 번에 사용하는 공정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인데 4-5개로 늘어가요 지금. 그럼 그만큼 비용도 더 들어가는 거고 소재나 이런 것도 더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이슈들이 좀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EUV는 앞으로 좀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D램에도 적용을 되니까. 그리고 DDR5라는 또 DDR4에서 DDR5로 넘어가잖아요. 요거 양산위에서 이제 EUV를 더 많이 쓸 텐데 근데 FST가 하는 건 뭐냐면 EUV에서 그 회로가 그려진 설계도 있죠. 위에서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사진가 빛이 딱 나오면 여기 마스크가 있어요. 여기 설계도가 있어요. 여기를 관통을 해서 얘가 설계도를 빛이 딱 잡아먹어요. 그래서 동그란 이제 웨이퍼에다 투영해가지고 여기다 그림을 그대로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에 오염물질 같은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 마스크 유리로 된. 그러니까 저거를 막아줘야 돼요. 그걸 펠리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EUV용은 특수 또 소재를 써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요. DUV는 FST가 지금 거의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제 DUV 쪽에 작용하는 거는 지금 쓸 수가 없어요. EUV 장비에는. 그래서 따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펠리클을. 그래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래서 EUV 장비 적용과 함께 펠리클 기술 개선이 지금 요구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5나노, 7나노 이게 나노가 낮아질수록 굉장히 미세한 거고 첨단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3나노, 4나노, 2나노로 가려면 EUV 펠리클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지금은 필수는 아니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제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건데 3, 4 이제 AI로 갈수록 점점 더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펠리클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지금 현재 EUV 장비에 적용되는 거는 이 일본 회사 거예요. 미쓰이 화학이 만든 건데 요게 이제 일부 TSMC에 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내구성과 투과율이 90%예요. 이것도 훌륭한 거죠. 근데 투과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빛을 많이 이제 통과시켜 주거든요. 저게 투과율이 낮으면 빛을 흡수해 가지고 효율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90%면 10%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럼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90%짜리 쓰는 거고 지금 이제 이 FST도 90% 이상 개발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25년 이후로는 하이 NA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건 더 성능이 좋은 거죠. 지금 이것도 EUV도 다 설명해드렸어요. 함께 배우기에서 예전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근데 1세대 저 펠리클은 2세대요 제품에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2세대 펠리클 또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점점 미세화할수록 이 레이어는 늘어나고 그러면 펠리클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DUV용은 2천억 중반인데 1세대 이 EUV용은 시장 단위가 조 단위입니다. 그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시장이 좀 크다. 근데 2세대로 가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AI 반도체 시대가 왔을 때 EUV는 필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펠리클을 만드는 국내 대표 업체고 그래서 앞으로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정도로 좀 예상을 합니다. 양산을. 근데 지금 개발은 끝냈다고 하는데 이제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 지분 투자해놨거든요. FST에 예전에. 근데 과연 이제 성공하길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좀 부진한 편입니다. 연초 이후로 좀 부진했지만 어쨌든 이 FST가 또 펠리클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좀 갖고 있어서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 2020년부터 굉장히 이걸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향산 들어가서 성과를 낼 걸로 보이니까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계속 관심을 가져볼 기업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함께 배우기 옛날에 EUV 편에서 더 자세하게 이 기업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EUV에 대해서만 따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함께 배우기 반도체 편에.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LG전자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14만 원 유지를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가전 TV 사업부 수익성 하락으로 좀 부진할 것 같다. 약간 이런 내용이고 자동차 쪽은 괜찮은데 주가 저평가인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좀 그건 부담이다. 이런 내용이고 원래 TV가 좀 마진이 좋았는데 지금 TV로 돈 벌기 쉽지 않죠. TV 사람들이 비싸서 안 사요. 잘 안 사고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모바일 기기 뭐 많죠. 그러니까 비싼 TV를 안 사려고 그러고 OLED는 또 비싸잖아요. 그리고 LCD TV도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막 OLED 사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사업도 정리했고 가전 외에 캐시카우가 지금 없어요. 캐시카우라는 건 이제 마진이 높은 사업인데 자동차 부품은 5% 이상 수익성 내기가 어려워요. 한 자릿수 후반. 근데 가전이나 TV나 스마트폰은 그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또 기기가 하나 나오긴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하나만 가지고 그걸 대체하기는 좀 어렵다. 파나소닉도 전자사업 구조조정하고 여러 사업을 하죠. 2차전지까지. 그런데도 수익성은 3에서 5%대밖에 안 돼요. 매출도 2007년보다 줄어버렸어요. 근데 LG전자는 그래도 스마트폰 사업 정리했는데도 매출액이 2009년보다는 15.5%나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제 이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신사업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수익성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 사업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좀 그거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의견도 적어드렸죠. 업스테이지라는 회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 대표 AI 대표 스타트업인데 LG전자의 노트북 그램 유명하죠. 여기에 AI 기술을 이 회사 걸 적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AI에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요. LG전자가. 이런 회사랑 협업을 통해서 가전제품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VR 기기를 좋은 걸 만들어서 하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기기가 없어요. 가전이나 지금 TV밖에. 물론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자동차 쪽은 저는 괜찮게 봅니다. GM이 주요 고객사인데 공격적인 전기차 전략 펼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회사 중에서는 GM이 전기차에 제일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어제 LG화학도 말씀드렸지만 LG전자한테도 이건 좋은 그림이에요. 다만 그거 말고 이 다른 쪽에서의 뭔가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가전이 엄청 좋아지거나 근데 좀 시간 걸리죠. 그럼 이제 AI에서 뭔가 좀 모멘텀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업스테이지와 협업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점들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 다만 주가 측면에서 매력이 있어요. 지금 뭐 바닥입니다. 그래서 하방은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필에너지 한국 IR협의회 이거 원래 지난주에 나온 건데 제가 사실 이제 저기 유럽에 있을 때 이거 읽었거든요. 정말 길더라고요, 보고서가. 저거 읽는데 한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게 기차로 이동할 때 한번 읽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필 에너지 공부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좀 정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장비 회사고 그냥 삼성 SDI랑 같이 가요.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 2차 전지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함께 배우기 다 영상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뭔지 그것도 내가 배터리 기업 투자하는데 그거 2차 전지 모르고 투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함께 배우기 위해서 꼭 그것도 공부를 좀 해놓으시고 그런데 이 회사는 노칭과 스태킹 장비를 만들어요. 노칭은 뭐냐면 홈 파는 거예요. 홈. 이렇게 양극 음극에 이렇게 홈 파거든요. 그래서 레이저로 홈을 파요. 그러니까 노칭은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재료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레이저는 정밀하게 합니다. 보통 칼 같은 걸로 해요. 근데 레이저 노칭이 열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저걸 이제 요즘에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노치 정밀 가공 근데 비용이 많이 들고 열이 들어가니까 좀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좀 단점은 일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필수 장비가 되고 있고 주로 삼성 SDI의 그 그러니까 양극 음극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배터리는 양극 음극 중간에 분리막. 그래서 양극 만들고 음극 만들 때 그 이제 끝부분을 좀 커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 규격에 맞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음극 무집을 하고 있는데 전류를 수집하는 그 이제 비활성 영역인데 배터리 셀과의 조립과 전기적 연결을 위한 이제 구조적 기능을 담당한대요. 그래서 또 이 음극 합재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좀 어렵죠. 이게 한문이다 보니까 합재부는 이 음극할 물질이 도포된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걸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 합재부는 양극할 물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합재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양극 합재부가 이 양극할 물질이거든요. 이게 돌돌 만 거예요. 저거 이제 전구체라고 그러죠. 저걸 이제 양극할 물질을 활물질과 도전제 바인더 이거 세 개를 합친 거거든요. 저거를 이제 밑에다 발라야 돼요. 여기 양극판에 알루미늄 판 있죠. 여기다 바르는 거예요. 코팅하는 겁니다. 그냥 쫙 입혀요. 저 동그란 걸.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거를 뭐냐면 합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루미늄 음극은 동박이고요. 양극은 알루미늄 박이거든요. 여기다가 저 동그란 걸 밑에 쫙 바릅니다. 그럼 이렇게 쫙 펴지겠죠. 그거를 합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정밀하게 또 끝부분을 좀 잘라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격에 맞게 뭘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양극 합재부를 위한 노칭 기술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립 공정이 좀 필요한 거고 스태킹은 뭐냐면 양극, 음극, 분리막 있죠. 요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얘를 이렇게 쌓아야 돼요. 층층이. 그래서 이걸 지그재그 형태라고 합니다. 양극 쌓고 음극 쌓고 분리막이 있고 분리막이 중간에 있는데 분리막 중간중간에 끼워 넣어야 돼요. 이걸 지그재그 스태킹이라고 그래요. 분리막은 하나로 돼 있고 양극, 음극, 양극, 음극, 양극, 음극 얘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스태킹 장비예요. 이 회사가 하는 게.
적층 장비다. 예.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적층을 또 해줘야죠. 그래야 안전하게 동작을 하겠죠. 그 원통형 배터리는 이렇게 보시면 이걸 열어보니까 동그랗게 생겨. 이게 뭐 말려 있죠. 이걸 젤리롤이라 그래요. 스위스 롤 케이크처럼 생겼다. 그 양극과 음극 분리막 세 개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요거를 이제 집어넣는 구조입니다. 그걸 해주는 게 또 이런 이제 적층 장비예요. 스태킹. 요거를 노칭과 스태킹을 하는 게 이 회사의 이제 주요 제품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스태킹 공법이네. 이게 지그재그 스태킹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저기다가 이제 양극, 음극, 양극, 음극 하나씩 넣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필 에너지가 개발한 스태킹 장비는 지그재그 방식의 기술과 뭐 모션 컨트롤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정확하게 좀 쌓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회사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노칭 있죠, 자르는 거, 요 장비랑 방금 이 스태킹 있죠, 이 두 개를 합쳐버려요. 일체형 장비도 만들었어요. 일체형 장비를 만들면 뭐가 좋을까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예, 하나의 설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체형 설비니까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여기서 여기로 공정 옮길 필요가 없죠. 하나에서 그냥 해결하면 돼요. 이동 시간이 줄어듭니다. 복잡성도 감소하고 운영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체형 설비도 이 회사만의 장점 중에 하나죠. 또 한 가지가 이게 이제 앞으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건데, 원통형 4680 배터리 어제 한번 설명드렸죠. LG 엔솔이 올해 여름에 원통형 배터리 양산한다. 예, 고 했는데 삼성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LG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들어가는 권치기를 만들어요. 권치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보고서에 없는 거라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보고서에 안 나온 내용이고, 권치기란 양극재와 음극재를 아까 롤 형태 있죠, 여기 돌돌 많은 거 있죠, 이것처럼 이제 롤 형태로 예, 배터리 셀 내부로 배터리 통 안이 있죠, 원통형 배터리가 딱 있죠, 요 안으로 저 젤리로 있죠, 얘를 집어 넣어야 돼요. 집어 넣어서 이제 내부에 꼬아 놓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치는 재료를 롤 형태로 감거나 코일 형태로 만들어서 집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는 성능도 굉장히 좋은데 안정성도 뛰어나고, 그다음 비용도 적어요. 예,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데, 예, 요 방식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고 4680 배터리 시장은 크게 열릴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고, 요게 이제 개발이 다 완료가 되면 삼성 SDI에 아마 공급을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요 에너지도, 그러니까 요 관련된 설비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뭐 생산성, 속도 기준으로 경쟁사보다 우월하고요. 품질 사포, 빛감김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빛감김은 제품이나 공정이 품질이, 그러니까 그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 오차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게 적으면 적을수록 오차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얼마나 잘 만드느냐, 정교하게. 그걸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 보면 참 어렵죠.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 안 드리는데, 뭐 제가 해드릴 예는 이런 거예요. 제가 다 찾아가지고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 예, 그걸 좀 해드리는 거. 그래서 애널리스트 분들도 시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분들 대상으로 보고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게 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시간도 부족하고 세미나도 많이 하셔야 되니까. 근데 여기 김경민 연구원님은 그래도 되게 좀 친절하게 쓰시거든요. 예, 근데도 빛감김이나 권치에 대해서는 좀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더 찾아본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한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요 주주는 삼성 SDI가 14.15% 갖고 있고, 올해 실적은 이제 매출액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익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익은 올해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그러니까 수주가 매출로 반영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단점은 삼성 SDI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좀 다변화해야 되는데, 유럽의 노르웨이에 위치한 모로사로부터 레이저 노칭 장비 프로젝트를 수주했고요.
스웨덴의 이제 대표 회사 노스볼트 이런 2차 전지 제조사와도 관계를 구축하는데, 다만 이제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죠. 삼성이 또 잘 나갈 땐 좋은 점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삼성이 지금 배터리 시장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미국의 스텔란티스 또 4680 배터리 이런 거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필 에너지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고요. 다만 주가가 엄청 빠져 있어요. 지금 막 바닥에 지금 벌벌 기고 있는데, 그래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따로 공부는 해보시고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를 이제 못 보여드린 게 몇 개 있죠. 2월 여기 13일부터 좀 써놓은 거 있거든요. 제가 이게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뭐 아주 급한 건 아닙니다. 뭐 그때 골프전도 있었고 싶으면, 근데 그런 것들도 제가 13, 14 요거는 순차적으로 한 번씩 다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단 실적 추정치 상향은 오늘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넘어가고, 어제 내부자 매수는 LG전자 있죠. LG전자의 박원재 상무님이 어제 이제 LG전자 그 3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제 전자공시로는 SK이노베이션이 그 현대차 그룹과 이제 현대차 그룹에 배터리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이제 현대차 공장이 가동하니까 거기 관련돼서 이제 지분 취득을 또 했어요. 3,600억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북미 합작법인 있죠. 현대차랑 같이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출자를 위한 뭐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이 요즘에 좀 안 좋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라는 또 주요 매출처가 있으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공시까지는 좀 말씀드렸고, 오늘 시장 끝나서 시장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급등했어요. 왜냐면 2차 전지 때문에. 근데 코스피는 저 PBR주가 오늘 급락했어요. 그래서 좀 어제랑 완전 정반대죠. 그러니까 시속 게임이고, 주도주는 이쪽이 많지만 일단 2차 전지 흐름에 따라선 약간씩은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는 모습은 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이 좀 주식을 많이 팔아버렸고요. 거기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섹터 쪽으로는 초전도체가 이건 정말 뭐 알 수가 없어요.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 오늘 또 상한가 가고 시총이 4조입니다. 4조. 그러니까 대단한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웹툰 관련주 Y랩이 상한가 같고 하나의 섹터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주들도 요즘에 굉장히 뜨겁죠. 왜냐하면 이제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리튬 관련주들이 아침에 좀 약했는데 오늘 오후에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좋았어요. 여전히 전액 쪽에서는 요즘에 뭐 아시겠지만 엔캠이죠. 엔캠. 예. 이 뭐 엔캠이 워낙 강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사마알미늄이나 동박 회사들 있죠. SKC 이런 기업들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그래서 약간 좀 다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 그리고 뭐 덕산 테코피아 같은 이제 그런 이 동화 기업 여기 좀 약간 후발주자죠. 여기도 좀 최근에 강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좋았고, HBM 관련주들도 오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무려 12%나 급등하면서 HBM 관련주가 다시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고, 우주항공 쪽도 오늘 컨텍이나 AP 위성 이런 쪽의 주가가 상당히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보니까 뭐 인텔리언테크에 저번에 보니까 그 저궤도 위성 인터넷 수출도 괜찮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는 좀 빠져 있지만. 그래서 이 우주 쪽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제로 들어있지만 사실 덕산테코피아는 이쪽으로 봐야죠. 2차 전지 전에. 예. 그래서 오늘 24%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MLCC도 2차 전지로 봐야 되고요. MLCC가 다 한 건 아니고, 주요 MLCC 사실 약합니다. 여전히 조금 답답한 상황이고, 광고 관련주들은 오늘 뭐 MBT나 나스미디어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진 거는 저 PBR주들은 다 안 좋았어요. 뭐 자동차가, 특히 현대차가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일단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좀 조정을 일부 받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건설주들도 특별한 건 없었고, 뭐 삼성물산 빠진 거는 저 PBR 관련해서
좀 빠진 것 같고요. 조선주들도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냥 좀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고, 상사주들도 오늘 조금 부진했고요. 네,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있다 보니까 피팅 관련주들도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좀 부진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면세점도 조금 부진했고요. 네, 현대백화점이 좀 빠졌고, 항공주도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부진한, 예.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런 성장주들이 강한 반면에 저 PBR주나 이쪽은 좀 쉬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은행, 현대차, 뭐 물론 삼성전자도 여전히 답답하고, SK이노베이션, 또 크래프톤, 또 이 지주사들 다 많이 빠졌고요. 예. 그리고 조선주 좀 빠졌고, 예, SK바이오는 좀 괜찮았어요. 2차 전지라. LNF가 5% 올랐고, 현대차 우선주도 이제 제동이 좀 걸렸습니다. 변압기 쪽 현대일렉트릭이 급등했고요. GS 좀 빠졌고, 그 다음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좋았죠. 2차전지가 아침에 급나가다가 에코프로비엠이 들어올렸고, 그 다음에 휴젤 좋았고요. CJENM, 동아기업, 네, 시젠, 뭐 하나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심텍은 좀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전환사채라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올해 업황 돌리니까 뭐 여전히 뭐 이렇게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 뭐 그때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자금 조달 이슈 그걸로 약간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성 FNC, 이차전지 장비, 유진테크는 저번에 소송 이슈로 했는데 소송 금액 6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도적으로 좀 이제 소송 건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오늘 주가는 7% 이상 급등을 했고 JNTC가 요즘에 좋죠. 화해의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 7%, JO가 4% 이렇게 좀 오르면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 2차 전지가 좀 좋은 흐름 나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PBR은 2차 전지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 괜찮게 생각한 기업을 좀 싸게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를 때는 좀 조심하시고 소외받는 거 중에서 계속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저 보세요. 한국타이어도 옛날 기억나세요? 3만 원 막 초반에 있던 기억나시죠? 얼마나 안 갔습니까? LG 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요즘에 막 날라다니죠. 이런 기업들 보면 그 안 가던 기업들이 어느새 저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달을 안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좋아지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주가가 안 좋을 때 근데 좋아지는 걸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냥 싸다고 해서 사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좀 소외받는 것 중에서 찾는 그런 훈련을 계속 공부를 통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내일은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전에 라이브가 있으니까 오전 라이브 시간에 또 이제 상담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일정이 있어서 조금 여기서 먼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